문병호 최고위원이 어제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작은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있고 원칙과 기준 없이 휩쓸리고 있다 이 얘기인데 김 교수님 문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가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문병호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단 말이죠. 손 대표로서도 굉장히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정말 우리 정치에 또 축소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계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최근에 변혁 그룹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또 그 그룹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일부 호남계 의원들까지 중심이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권파로 돼 있는 또 이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 거기에 또 변혁에서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또 손 대표를 아예 대표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손 대표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 정치에 역할을 많이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좀 더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또 그럼 거기에 더불어서 또 그렇다면 중도 보수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개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과 결합할 수 없다. 이 문제까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정말로 우리 한국 정치가 좀 바꿔야 될 그런 흐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대신에 이건 이미 현실이 돼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여기서 또 소수 정당도 활로가 일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고차 방정식이 섞여 있는데요. 결국 문병호 의원의 이 탈당, 이것은 손 대표에게는 새로운 그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림 속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병호 최고가 당권 지키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3지대 판 짜는 거에 손 대표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비판을 세게 했는데 이 모든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손학규 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국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추석 때까지 당 지지가 10%가 안 되면 물러나겠다. 그 물러났으면은 저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탈당한다, 신당한다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철수 전 대표도 새롭게 합류를 해서 정말 제3지대의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손 대표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나가면서 이게 이제 꼬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문병호 전 의원이 안철수계 의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게 안철수 의원과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탈당을 했으면 그렇죠. 바른미래당 바깥에서 새로운 그렇습니다. 신당,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당이 제3지대의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유승민 의원도 없고 손학규 대표도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교감 속에서 새롭게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손학규 대표만 현재 대표에서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탈퇴가 아니라 탈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결국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은 미련이 없다. 이제는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만약에 만든다면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단독 정당이 되는 거죠. 2016년 1월 달에 만들었었던 국민의당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실험을 또 한 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2016년도 1월이면 총선 3개월 만에 만들어서도 26.7%로 두 번째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수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선거 제도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당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유승민당, 안철수당, 손학규당, 한국당, 무슨 우리 공화당 이렇게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최고의 혜택을 보는 정당은 바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선거법 개정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집권 여당의 핵심적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낙연 총리요. 오늘로서 임기가 881일째라고 합니다. 그 전에 김황식 총리가 880일이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역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민주화 이후에 그렇습니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건데
오늘 뭐 인터뷰를 잠깐 갖긴 했습니다만 좀 덤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차분하게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더 낮게 또 더 멀리 또 국민과 더 가깝게 가겠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총리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는 최근에 일본에 또 가서 일왕 즉위식에도 참석하면서 본인의 외교적인 그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겠다. 대신에 현재 주어진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최소한도 행정부가 일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때가 된다면 본인이 나름대로 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 국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포지션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대선 주자 한때는 황교안 이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역전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또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적 뭐 풍부한 경험들이 있고요. 지사도 하고 대변인, 뭐 국회의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고요. 네. 더불어서 외교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데 단 세력이라든가 뭐 어떤 본격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핵심적인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정치적인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성과로서 이제 본인은 보여주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에 김황식 전 총리의 경우는 사실상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 총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사이다 발언이라든가 전국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세력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본인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스스로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정우현 실장 얘기는 이번 연말까지는 계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 집권당 같은 경우는 87년도 이후에 9차례 선거 중에서 가반수를 얻은 거는 3번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이게 96년도 선거 모델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2월 달에 당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박창종 씨와 같이 신한국당으로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맡아요. 그리고 96년 4월 총선에서 집권당으로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아주 압승을 이룹니다. 그럼 왜 그랬냐면 95년도 김대중 총재가 이제 새정치 국민회하고 꼬마 민주당이라는 게 분리되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선거를 이뤘었는데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이낙연 총리가 12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에 총리직을 내놓고 선대위원장이든 현재 지금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이해찬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로서는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낙연 이제 변수라는 것이 다시 부상됐을 가능성이 새로운 큰데요. 구실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선거를 이끌 선대위원장이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네. 당 대표를 그게 가야 이제 되는 96년도 뭐 이런 모델이거든요. 얘기를 이거죠. 그 당시만 해도 당 총재가 이제 그 집권당에서도 그렇게 해서 투톱 시스템으로 가면서 현재 지금 뭐 집권당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낙연 총리가 안정적이고 상당히 오랜 경험도 있고 했지만 이낙연 브랜드가 뭐죠? 이낙연 총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아직까지 그게 막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을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차기 대권을 갈 때 나름대로 아 이낙연 총리하면 어떠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장수 총리만 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정적으로 대권 후보로 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결단의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정치와 정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